지금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시간을 지켜주신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연구소 기후행동학교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모두 바쁘신 주말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비도 오고 이런 날씨에 좀 강연 듣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이 우리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으면 하고, 오늘 강연 강사님은 기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건 물론이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실천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계신 양평의 그레타 툰베리이십니다. 현 양평중학교 과학교사이시고 기후에너지 교육연구회 회장이신 김창환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뭐 강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안녕하세요. 좀 전에 연구소 사무장님이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기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평중학교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양평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기후 공부를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뜻을 모으고 기후에너지 교육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기후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은 그 일부분을 같이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큰 주제는 뭐 기후 변화인가 기후 위기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의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기후 위기의 어떤 근거 자료와 어울러서 과학적 원리 또는 이 기후 분야의 과학적 원리는 과학자들이 대부분 통계나 그래프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근거한 자료를 좀 살펴보고요. 혹 시간이 되면 뭐 기후 위기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로 나왔던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마 시간적으로 다 알아보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교육청에서 수업할 때는 이게 거의 3, 4시간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1시간 정도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째 주제와 3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목소리는 괜찮습니까? 지금 잘 들리나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뭐 기후 변화인지 또는 기후 위기인지 여러 가지 좀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있고 언론에서도 어떤 경우는 기후 변화를 쓰고 또 어떤 언론 매체는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혼동스러울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 사이트를 보여줘서 죄송한데요.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따가 다 자동 번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가디언이라는 영국의 일간지입니다. 영국의 일간지가 올해 지면에서 가디언의 뭐 기후 서약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그 각종 언론 매체들이 기후와 관련된 보도를 강화하고 많이 실겠다는 이런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의 선두주자가 이제 영국의 가디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요즘은 구글에서 자동 번역이 다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동 번역이 다 되기 때문에 요즘에 해외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보실 때 특히 학생들 전혀 걱정 없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대부분 살펴봅니다. 보면 이 뭐 가디언이 기후 서약 해가지고 뭐 지구를 위해 봉사하겠다. 언론에 기후와 관련된 많은 기사들을 실어서 지구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들어가셔서 살펴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작년입니다. 재작년이군요. 벌써 19년도에 가디언에서 이제 번역한 거고요. 환경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가디언지는
기후 변화를 앞으로 기후 위기로 쓰겠다. 지구 온난화라는 용어는 이건 너무 좀 약하다. 지구 가열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후 이제 전 세계 언론 매체들도 기후 위기 가열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후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기후 위기라는 용어, 기후 가열이라는 용어를 실제 그 논문이나 보고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후 위기라는 용어들은 이제 19년부터 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후 변화하고 위기하고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사이트는 요 그림은요. 기후변화 청년단체 사이트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요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고 뭐 전염병, 태풍, 가뭄, 재난뿐 아니라 식량 위기, 종의 멸종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기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판단하는 그 기후 위기의 흐름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후 변화라는 어떤 자연 현상보다는 오히려 기후 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국가 단위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는 아예 일상화된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기후 변화 그러면 뭐 50년에 한 번 올 거, 뭐 30년에 한 번 일어날 가뭄,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뭐 홍수,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는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가뭄, 홍수 이런 현상들은 폭염, 그렇죠? 이런 현상들은 매년 강화되고 일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기후 위기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재앙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가 이렇게 회복되는 기후라는 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되기 마련인데요. 회복되기보다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후로 인해서 생태계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멸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기후변화보다는 더 적절한 용어가 아니냐. 물론 인간의 관점이긴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위기인 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과학자 집단들은 현재를 기후위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빅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기후 자료들인데요. 제가 좀 학생들하고 많이 활용하는 자료들인데요. 잠깐 주로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잠깐 뭐 소개를 해주면요.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가 채팅창으로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기상청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다양한 기후 정보 자료들을 포털 형식으로 이제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환경교육센터도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기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통계청에는 거의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자료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료는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미 우주항공 나사죠. 나사, 구글에서도 지원하고요. 미국의 유명한 기후 단체입니다. 클라이밋 센트럴에서도 제공하는 게 있고 현재 우리 기후시계, 탄소시계라고도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탄소의 지구의 양을 시계로 표현하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뭐 빙하의 변화를 보여주는 나사의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지금 공유를 잠시 내리고요. 제가 채팅창으로 자료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록 중지를 잠시 하고요. 파일이 잘 들어갈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냈습니다. 보통 줌에서는 이게 압축 파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압축 파일로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강의 끝나고 한번 열어보시면 오늘 강의에 활용하는 기본 자료들을 한 세 가지 정도 넣어놨습니다.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되셨죠? 예. 그래서 이 자료 중에 조금 시뮬레이션 자료만 잠깐 소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나사 쪽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영문 전혀 걱정하시지 말라 그랬죠. 요즘은 자동 번역됩니다. 들어오면 얼음의 변화량, 그리고 해발이죠. 해면 고도, 이산화탄소, 지구 온도 등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자료. 그동안에 이제 나사 쪽에서 모은 자료를 시뮬레이션으로 보내주는 자료입니다. 보면 들어가면 이제 1979년도부터 데이터가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연도별로 북극 그린란드 같은데요. 그린란드 주변의 빙하가 어떻게 변하고 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좀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발고도, 해안선의 변화입니다. 보면 쭉 이렇게 약간 이제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으면 앞으로 이 연안 지역이 다 해수면에 잠기게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는 잘 알고 계시죠?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나사 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사 쪽에서 집계한 온도들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 쪽의 기본 자료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79년도에 그린란드입니다. 북극이죠. 2000년도에 그린란드 보면 빙하량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나사 쪽에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사이트 들어가시면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린란드의 빙하가 다 녹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아마 동남아 쪽 같죠? 동남아 쪽인데 무려 5m, 연안 지역이 5m가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연안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뭐 살 수가 없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서식지, 우리 생태적으로 따지면 인간의 서식지거든요. 이 서식지가 이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량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혹시 학생들이 있어서 근데 ppm은요, 나중에 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공기 중에 이게 100만 단위의 양이거든요.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건 0.0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0.034%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온도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 쪽에서도 우리 구글맵 잘 아시잖아요. 구글은 기본적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의 엔진을 들어가면요. 구글 엔진으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모았던 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기후변화에 의한 어떤 변화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 각종 지역들이 나와 있는, 물론 한반도는 뭐 특별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알래스카네요. 알래스카를 누르면 매년 해 변화에 따라 어떻게, 알래스카도 이제 북쪽 지역이니까 이거 뭐 눈이 되겠습니다. 얼음층이나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지역들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구글 엔진으로 보면 요게 1984년도에 알래스카고 요게 작년 알래스카입니다. 보면 같은 달을 촬영한 거거든요. 같은 달 촬영한 위성 데이터들을 보면 눈의 흔적으로 볼 수 있겠죠. 설빙의 양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홍수 시뮬레이션도 있거든요. 요거는 재작년인가요? 우리 언론에 보도돼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클리밋 센트리라는 영국의 기후 단체인데요. 요거 사이트고 요거 번역한 사이트인데 보면 해수면이 잠기는 프로그램이 시뮬레이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역시 번역이 되고요. 번역이 됩니다. 보면 요거 같은데요. 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해수면 시뮬레이션이 구글 지도하고 저희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가지고 한국을 바로 잡아줍니다. IP를 이용해서 바로 자리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나옵니다. 한반도 지형인데요. 2050이네요. 2050년도에 해수면 상승 내지 홍수, 뭐라고 해야 되나? 여름에 홍수가 날 경우 이 해안지대가 다 잠긴다는 겁니다. 김포네요. 김포, 인천, 서해안 이 지역이 다 잠긴답니다. 이 지역에서 피해보는 인구만 최대 300만이라고 해요. 최악의 경우 300만이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기후연구단체들은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자료들을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연도 차이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많이 좀 논의되는 자료인데요. 기후시계 자료입니다. 이 기후시계 자료는 뭐냐면 현재 지금 남아있는 그 탄소량,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1.5도 이상 산업혁명 이후에 1.5도 이상 기온이 상승할 경우는 저희가 우리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기후 재앙을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남은 탄소량을 계산해서 MCC 베를린 연구, 우리가 독일에 있는 베를린 연구소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독일에 있는 기후변화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역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시기에 관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보면 1.5도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1.5도로 기후 변화를 막는다고 했을 때, 제한한다고 했을 때 남아 있는 탄소는 현재 6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6년 7달이네요. 6년 7개월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뮬레이션이 맞다면 우리 인류가 기후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은 6년밖에 안 되면 한 7년 남은 건 크게 잡아서 7년 남은 겁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있지만은 학생들이 한참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진출할 그럴 시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 시기에 관련된 설명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 내용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또 하나 나사에 보면 빙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들어가 볼까요? 역시 번역이 가능하고요. 설명을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사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쫙 보시면 언제냐 2002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네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린란드네요. 그린란드 북극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지. 연간 281 기가톤, 기가톤이면 한국 언어로 표현하면 2,800억 톤입니다. 2,800억 톤이 녹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녹고 있고요. 시뮬레이션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극은 북극보다는 조금 덜 녹기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역시 번역이 가능하고요.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2002년 자료네요. 자료 데이터에서 2016년까지 데이터가 있네요. 쭉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남극만 하더라도 1년에 125기가톤, 기간은 10의 9승이거든요. 9제곱이에요. 그러면 한국으로 표현하면 대략 1250만 톤 정도예요. 그죠? 그 정도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빙하면요, 100기가톤이 넘으면 거의 한반도를 덮고도 남는 양입니다. 양으로만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양들이 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기후 위기나 변화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좀 참고로 하시고요. 이제 기후 변화나 또는 위기와 관련된 좀 과학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기후 변화는 이 기후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되게 좀 복잡합니다. 되게 굉장히 지구 역사가 한 45억 년 되지 않습니까? 45억 년 동안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기후 시스템을 구축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죠. 우리 지구는 태양 에너지를 중심으로 뭐 이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세히 배웁니다. 뭐 대기권과 또는 생물권, 지표면, 수권 서로 그 45억 년 동안 상호작용하면서 이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지권이죠. 우리가 하늘입니다. 그죠? 하늘. 기권입니다. 기권, 뭐 수권, 빙하권. 최근에 이제 빙하권이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이 빙하권은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교과서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직권, 생물권이냐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기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후라고 하면 뭐 기상이나 날씨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상이나 날씨는 뭐 하루 내지 뭐 일주일, 길어야 1년의 어떤 변화를 다루는 건데 기후는 최소 20, 30년. 20, 30년의 어떤 평균이나 변화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예측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사실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룹들도 있고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판구조, 혹시 학교 다닐 때 지구는 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 배우셨나요? 그래서 지각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충돌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대륙도 이동하게 되죠. 그런 그 대륙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기본적인 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궤도도 변화해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지 않습니까? 이 타원 궤도도 약간씩 변합니다. 그리고 지축도 변하고요. 지구의 자전의 흐름도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좀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구 궤도의 변화에 의한 기후 변화도 생길 수 있고 태양 강도 역시 영향을 줍니다. 태양 혹시 뭐 학교 다닐 때 흑점 이런 거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흑점이 뭐 11년 주기로 변하는데 태양 강도도 11년 주기로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태양 강도가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연적인 원인이죠. 이건 우리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역량으로는 이 자연적인 변화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인간의 통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라든가 에어로졸 먼지죠. 요즘에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에어로졸, 토지 이용, 인류가 개발을 하면서 토지를 이용하면서 뭐 산림도 훼손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원인은 이제 다음 달에 저희가 왜 그 멸종과 관련된 수업도 강의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종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인위적인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온실가스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좀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우리 기후 시스템은 45억 년 동안 복잡한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로 대기도 변화하고, 그렇죠? 얼음도 변화하고,
생태계도 변하고 해양도 변하게, 해양 생태계도 변하고 있죠. 그리고 지표도 변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죠. 기온이 상승하면 기본적으로 다습해지죠. 이 다습이 강화되다 보면 태풍이 세지고 많아지고, 우리 작년 태풍 무척 많아지지 않습니까? 매년 태풍의 수는 증가하는 것 같아요. 홍수. 작년에 우리 54일인가요? 작년에 장마가 54일간 이어졌죠. 홍수도 일어나고, 건조가 심해지면 가뭄이 일어나고,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 기온이 하강할 경우는 건조되고, 건조화가 심화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고요. 한랭이 심화되면 한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의 이제 원인으로서는 현재 과학자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냐면 바로 온실가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온실가스의 문제는 바로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양이 많다라는 얘기죠. 이따가 관련된 자료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온실가스는 무려 100년 이상 지구 대기에 머문다고 합니다. 머무면서 이제 우리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일어나는 기상 이변이나 기상 재앙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20-40년 전에 발생했던 온실가스가 대기에 누적되고 머물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고 계시죠? 작년, 재작년에 호주 산불, 여기는 캘리포니아 산불입니다. 예, 이런 산불들은 사실은 작년에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한 산불이 아니라 이미 1900년대 내지 2000년대에 발생했던 온실가스로 인해서 건조화가 시작되면서 일어났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호주나 LA죠, 캘리포니아 쪽은 수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건조화가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미 이 대형 산불이 날 것이라고 이미 수차례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어난 거죠. LA 같은 경우는 아주 마른 번개가 쳤다고 합니다. 가뭄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번개가 보통 습한 경우에 일어나는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대형 산불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안 일어나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이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온실 효과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지구고요. 우리 지구는 태양에 의해서 그 태양 에너지를 수용하면서 기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 에너지는 일부는 이제 흡수되기도 하고요. 대기층에 반사되기도 하고, 우리 지구가 흡수하기도 합니다. 흡수하면 우리 지구도 반사를 해요. 반사를 해서 대기층으로 통과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과를 막고 있는 게 이제 온실가스죠. 이 온실가스가 우리가 반사시킨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에너지를 통과시키고 반사시키는 양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비닐하우스라고 그러죠. 비닐하우스 효과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온실가스. 비닐하우스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그냥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불. 우리가 사람이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지잖아요. 우리 몸에 따뜻한 건 이불 때문에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서 지구에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먹으려고. 근데 사실은 이 온실가스는 굉장히 우리 지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실가스가 있기 때문에요, 지구가 어느 정도 기온이 유지됩니다. 혹시 지구의 평균 기온 알고 계시나요, 학생들?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 한 15도가 된다고 해요. 아이고,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끊었나 봐요. 마이크를 다 끊어가지고. 마이크를 열어놓고 해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한 15도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온실 효과 때문에요. 온실 효과 때문에 우리 지구가 적정 온도가 유지되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계산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데이터는 일단은 뭐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요. 그럼 왜 지구의 온실 효과가 일어나냐 하면 좀 뭐라 그러죠? 온실 기체들의 분자 관점에서 좀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분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프링처럼 진동을 해요. 물론 뭐 스프링이 달려 있는 건 아니지만 스프링처럼 막 진동을 하는데, 자, 지구가 태양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반사를 하면요, 반사를 하면 이 반사단 열을 받아서 되반사해요. 방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처럼 흡수했다가 되반사를 해요. 되반사를 해버립니다. 대반사를 하면서 이게 온실 효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의 어떤 고유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체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에너지를 스프링처럼 흡수해요. 흡수했다가 되튕겨냅니다. 그것이 기체 분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온실 효과가 적절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온실 효과가 너무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지구가 15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지구는 마이너스 18도라는 아주 차가운 행성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온실 효과가 무려 33도의 상승 효과를 내요. 우리 지구의 기온을 33도 올려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15도의 적정한 기온으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지구는 온실 효과 때문에 한 15도의 그 기온이 평균 기온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이제 1배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지구의 온실 기체들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 지구는 어떤 행성처럼 변할 것 같아요? 학생들 한번 답변해 볼래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변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어떤 행성이죠? 혹시 알고 있는 학생? 수성? 수성. 수성은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은 마이너스 55도의 평균. 거의 온실 효과가 우리 지구의 10분의 1이에요. 온실 효과가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온실 가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행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역으로 만약에 우리 지구가 온실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지고 지금보다 한 100배 많아졌다. 100배 많아지면 어떤 행성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뭐죠? 태양? 요거 무슨 행성일까요? 태양? 예, 금성입니다. 금성이에요. 금성은 무려 우리 지구보다 온실가스가 100배 정도 센데요. 무려 표면 온도가 500도, 480도 가까이 되는데 뭐 점점 저 금성의 온도는 증가하고 있답니다. 물론 태양의 원인도 있겠지만 금성은 끊임없이 지금 내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그 금성의 내부에 있던 이산화탄소들이 계속 분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 뜨거워지고 있어요. 1970년대인가요? 70년대 주로 이 금성에 우리가 탐사선을 보냈어요. 나사에서 탐사선을 보냈는데 탐사선을 금성에 보내기만 하면 착륙하면 신호가 끊어져 버렸대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끊어져 버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그렇습니다. 녹아버려요. 예, 표면 온도가 뜨거우니까 센서기가 다 녹아버립니다. 화장실 있어야 예. 돼?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은 질문 좀 해줘야 되는데 하나 질문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금성 화산 활동 일어나면 이렇게 화산 활동 일어나면서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지구는 지구 화산 활동 과거에 지질 시대에 지구도 화산 활동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근데 우리 지구는 이렇게 멀쩡해. 금성은 이렇게 돼버렸는데 왜 그럴까요? 대기 때문에. 대기
바다가 없어서.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이렇게 됐겠죠. 물이 없어서.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물이 없어요, 금성에는. 누구죠? 우리 지역 연구소입니다. 학생이 아니네요. 아, 죄송해요. 예, 나중에 제가 뵈면 꼭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금성은 왜 뜨겁지 않을까? 바로 물 때문이에요. 우리 지구는요, 대부분이 물이죠. 몇 프로가 물이죠? 70%. 예, 70%입니다. 70%가 물이기 때문에 이 온실가스들 다 흡수해 버려요. 물론 다 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흡수를 합니다. 우리 해양이죠. 우리 해양은 지표면의 70% 정도가 대충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도 무려 23% 내지 25%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남는 이산화탄소의 한 4분의 1을 흡수해버려요. 45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겁니다. 흡수를 하고 또 우리 지구에 남는 열 같은 경우는 이 열에너지로 환산하면 지구에 남아도는 열의 90%를 바다가 다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거의 금성 못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후 변화를 공부하려면 이 해양학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해양 쪽에는 뭐 이렇게 특별히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6월 8일이 해양의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해양 생태계도 굉장히 이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원인은 이제 현재 과학자들은 이제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종류 뭐 잘 알고 계시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서 석탄이나 석유를 중심으로 한 이 에너지를 쓰면 또는 발전을 한다든가 전기를 만들면서 발생을 합니다. 뭐 산업 반응 과정, 산업적으로 또는 농업적으로 뭐 농업용수나 뭐 이런 것들 또는 폐기물 또는 우리 에어컨이나 이런 냉면제 이런 데서도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그림 보면 온실가스 중에 어느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온실가스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증기가 훨씬 큽니다. 온실기체 중에서는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사실 6%밖에 안 돼요. 메탄도 6%. 사실은 이래요.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산화탄소만 강조할까요? 이 수증기는요, 어떻게 보면 어떤 자연적인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수증기는 순환하잖아요. 뭐 비가 오고 구름이 되고 바다에 떨어지고 바다가 증발하고 다시 뭐 구름이 되고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고 이런 것은 자연적인 순환 관계거든요. 저희 인류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증기 순환은 거의 뭐 길어야 한 달, 1년 안에 순환을 마쳐요. 누적되질 않아요. 누적되질 않기 때문에 대기 중에 축적이 안 됩니다. 축적이 안 되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기후변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증기를 빼면, 수증기를 제외하면요. 수증기를 제외하면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60% 이상 양적으로 따지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탄, 뭐 기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질량 단위로, 이거는 전체 양을 단위로 따진 거고요. 분자 단위 또는 질량 단위로 따지면 실제 이산화탄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메탄입니다. 메탄입니다. 질량 단위로 따지면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무려 25배의 온실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산화탄소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지구의 형편이, 지구의 상황이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그룹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야, 이 수증기가 온실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왜 니네들은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얘기하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수증기는 누적되지 않아요. 순환합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누적돼요. 100년간 누적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좀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바다인데요. 바다에서 뭔가 부글부글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호수층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얼음층이죠. 호수 얼음층인데 부글부글 뭔가 올라와서 얼었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 메탄가스입니다. 우리가 뭐 언론에 보면 뭐 메탄가스가 올라오면 뭐 영구 동토증이 높고 위험하다라고 말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과학자들이 이걸 측정하러 갔어요. 그래서 작년입니다. 작년에 보면 시베리아 쪽에서 메탄가스가 올라오는 걸 직접 과학자들이 가서 테스팅을 해봤는데 측정을 해봤는데 평소보다 무려 400배 이상의 메탄가스가 올라오고 있는 층들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아울러서 시베리아 쪽에 영구 동토증에 있는 호수 얼음층에서도 이렇게 메탄들이 실제 올라오고 있는 게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지만 지금 가장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메탄입니다. 메탄은 주로 해저나 지강 밑에 이렇게 얼어있는 상태로 있어요. 얼어있는 상태로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이놈들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죠. 얼음층이 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얼음 속에 있던 메탄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은 메탄에 더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탄가스가 본격적으로 올라올 경우는 지금 우리가 생각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이런저런 기후변화니 기후위기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메탄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잠깐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은데 잠깐 소개하자면 자, 우리 한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의 퍼센테이지들입니다. 91.9%.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나라만 따지더라도 온실가스 중 이게 온실가스들입니다.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주로 이제 산업적으로 확인을 한 건데요. 그리고 요거는 그 부분별로 비교를 해본 건데요. 역시 석탄, 석유 또는 활용하는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현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7억 톤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작년에 올 초에 발표한 걸 보니까 6억 톤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좀 감소했답니다. 산업 활동이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차도 좀 덜 타고, 그죠? 그래서 좀 덜 쓴 거죠. 에너지를 좀 덜 썼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9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굉장히 커요. 더군다나 1인당 인구수로 나누면요.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무려 11톤이고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유럽보다 많아요. GNP가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높죠. 유럽은 요거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유럽의 거의 2배의 수준입니다. 우리 양평도 마찬가지요. 우리 양평도 10만인데 1인당 한 8만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우리 양평 국민들도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뭐 전원 생활을 하니까 뭐 공기 좋은 데서 사니까 우린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도 지구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8톤이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추후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에 좀 포인트를 두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수증기도 순환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산화탄소도 순환합니다. 이 순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식물이 광합성으로 흡수합니다.
흡수를 하고 또 동물이나 식물의 호흡을 통해서도 이제 배출을 해요. 그래서 광합성으로 흡수한 이산화탄소는 식물 몸에 가지고 있죠. 이걸 고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식물 몸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다가 식물이 죽어요. 죽는 경우 썩는 경우는 다시 배출을 하겠죠.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을 하겠지만 썩지 않고 퇴적이 되면 뭐가 되죠? 식물이 썩지 않고 퇴적이 되면 학생들 석유. 식물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식물은 퇴적이 되면 석탄이 됩니다. 석탄이 되거든요. 지하에 퇴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 중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는 아까 얘기했죠. 상당수가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아요. 이산화탄소 한 4분의 1 정도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4분의 1 정도는 물에 들어가요. 물에 녹아요. 녹아서 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있는 칼슘과 결합을 해서 탄산칼슘이 되죠. 탄산칼슘은 바로 뭐가 되죠? 산호나 조개, 플랑크톤의 껍질을 만듭니다. 껍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놈들도 썩지 않고 퇴적되면 뭐가 될까요? 중학교 책에서 배웠을 텐데 바로 석회암이 되는 거예요. 석회암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석유라고 했는데요. 플랑크톤 중에 썩지 않고 고온 고압을 받아서 지하에서 액체가 되면 이게 석유가 됩니다. 석유가 돼요. 결국은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식물을 통해서 지하로 또는 물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돼서 탄소 형태로 저장이 돼요. 탄소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탄소 형태로 저장돼서 우리 지구에 잘 고이 간직되고 있어요. 물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석회암이 녹아요. 석회암이 녹으면 다시 분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물로 들어가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에 있는 탄소는요, 석탄이나 석유, 석회암의 형태로 잘 저장이 돼 있어요. 잘 저장이 돼 있는 놈을 누가 자꾸 꺼내고 있죠? 인간. 예, 바로 인간이 화석 연료라는 걸 쓰기 위해서 인간이 석탄이나 석유를 자꾸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꾸 끄집어내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계속 축적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물에 녹는 것도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무조건 다 녹을 수 없죠. 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대기에 축적되면서 이제 탄소가 누적되는 거죠. 탄소가 축적되면서 온실 효과가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음 6월 달에 멸종과 관련 수업을 할 때 이따가 안내를 하겠지만 대면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실제 이렇게 플랑크톤, 석유가 되는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이제 이런저런 경우를 거쳐서 탄소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탄소량을 일로 보면요. 생물에게, 주로 식물이나 동물, 주로 식물이죠. 식물, 동물에 축적되어 있는 게 한 3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화석 연료에 저장된 게 한 50%가 넘습니다. 해양에 저장되는 게 한 50%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결국은 우리 인간이 만약에 그 기후 변화의 원인이 탄소라고 한다면, 온실 기체라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기. 예, 대기 우리가 손보기 좀 어렵습니다. 생물도 손대기 어려워요. 해양도 우리가 아직 인류의 과학기술로 해양을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요거 남았죠. 화석 연료. 화석 연료를 우리가 통제해야지만 이 탄소 누적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기후 위기의 해법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자료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파일로 첨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유엔 산하 기구인데요. IPCC라는 곳에서 매년 총회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2018년도에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했어요. 그때 지구온난화 1.5를
특별 보고서를 발표한 자료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 자료에 주로 근거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따끈따끈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또 사실 유엔 산하기구인데요. 세계 기상기구 WMO라는 기관에서 지구 기후 보고서가 4월 달에, 지난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아직 그래서 번역본이 없어요. 구글로 번역을 해도 좀 깔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자료를 파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작년 19년도 자료를 파일로 첨부해 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제가 쭉 설명한 자료가 이 두 가지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10분 안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학생들 그냥 뭐 데이터는 보지 마시고요. 흐름만 보세요. 데이터는 나중에 한번 보고서 자료를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요거는 세계 평균 기온이고요. 요거 파란 게 평균 기온이고요. 빨간 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변화량 그래프입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한 데이터예요. 딱 요거 보면 뭐가 느껴지죠? 이산화탄소의 변화량과 평균 기온의 변화량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그 기후 변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의 상승 원인이 이산화탄소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특히 현재 와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IPCC 얘기를 했지만 IPCC는 과학자들을 이런저런 그 기후와 관련된 과학자들이 2,500명이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7,000편 이상의 논문들을 분석해서 이런 결과 데이터들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메탄, 산화질소와 같은 온실 기체들도 2000년대에 와가지고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석유, 석탄, 가스, 시멘트 이런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량도 195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은 인간 활동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대요. 여기가 이제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게 이제 1900년대, 뭐 1800년대부터 시작했지만 1900년대부터 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여러 데이터들인데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쭉 일정이 지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발생시킨 이산화탄소도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거의 이산화탄소는요, 빙하 속에 남아있어요. 빙하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빙하 속에 빙하의 기포 속에 남아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찾아내기도 하고요. 뭐 현대의 이산화탄소량은 뭐 당연히 이런 센서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최근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 해양기상청에서 자료인데요. 역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쭉 증가하고 있고요. 파란 거는 우리 인간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입니다.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래프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활동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그럼 맨날 그럼 이 두 개만 가지고 따지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관찰합니다. 연구를 해요. 태양 활동에 의해서도요, 기후 변화는 생깁니다. 화산 활동을 해도요, 기후 변화는 생기고요. 자연 변동성도 있습니다. 뭐 태풍이 온다든가 또는 뭐 요즘 들어봤죠?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거에서도 기후 변동이 일어나요. 요거는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동입니다. 딱 보면 그동안에 쭉 봐왔던 그래프가 딱 나오죠. 요거하고 일치하고 있죠, 거의. 그죠? 그래서 기후 변화는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는 것을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과학자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역별로도 다 연구를 한 겁니다. 지역별로도 연구를 했고 이건 전 세계 평균을 낸 거고요. 지역에 있는 각종 데이터를 연구를 해도 거의 비슷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기온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연구를 할 때는 자기 연구기관의
연구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IPCC 같은 경우는 7개의 연구기관, 또 어떤 경우는 14개의 그 기후 모델들을 활용합니다. 활용해도 거의 비슷한,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데이터들이 모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한두 연구소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과학적 근거가 되는 건 아니겠죠. 재미난 그래프입니다. 자, 연도별로 2020입니다. 연도별로 이산화탄소의 변화량입니다. 쭉쭉쭉쭉쭉 가다가 똑 떨어졌네요. 2020년도 전후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코로나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코로나로 해서 우리 인간 활동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고 에너지도 뭐 차량도 좀 덜 다니고 산업도 좀 위축이 되고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활동과 이산화탄소의 변화가 인간 활동과 관계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에 따른 여러 가지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연구기관 또는 기후 시뮬레이션들인데요. 기후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2020년도 자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세계 기상기구의 최근 자료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기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 기관에서 연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이게 이제 산업혁명 시점이거든요. 185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가 1.2도 상승했대요. 전체적으로. 뭐 1.2도 상승한 게 뭐고 대수냐? 아닙니다. 평균이에요. 평균 1.2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한쪽은요 마이너스 10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한쪽은 플러스 10도가 상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평균의 개념입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위도에 따라 기온 변화가 다 틀려요. 틀리는데 평균 1.2도가 됐다는 것은 뭐 최악의 경우 10도 이상의 편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데이터입니다. 이산화탄소뿐 아니에요. 산업혁명 이후로 이산화탄소는 무려 148% 증가했고요. 메탄도 260%가 증가했답니다. 산화질소, 주로 비료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것들도 123%가 증가했답니다. 최근의 자료들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국제 표준 데이터로는요.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라는 섬에서 측정을 하고 있답니다. 왜 섬에서 측정하냐면 그래야 순수하고 깨끗한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공통된 어떤 일치선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건 해양 산성화인데요. 해양 산성도도 점점 떨어져요. 여러분 해양 산성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산호 플랑크톤들이 쉽게 말해서 녹죠.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그죠? 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6월 달에 그 멸종과 관련된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빙하가 녹는 겁니다. 빙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매년 한반도를 덮고도 남을 양의 빙하들이 녹고 있습니다. 해수면도 역시 올라가고 있고요. 해수면도 올라가고 이런 데이터들은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재미난 게 아니라 좀 걱정스러운 연구 결과인데요. 지난달에 나왔던 연구 결과입니다. 중국 팀들이 뭐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해수면이 녹으면서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되잖아요. 물이 되면서 물이 흘러나와 버리면서 지구의 축을 중심으로 한 질량이 바뀌었답니다. 질량이 바뀌어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지구의 극그룹은 여기잖아요. 이 극이 무려 4m 이동했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축의 변화가 생기면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 양이 달라져요. 그러면 더 심각한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연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동한 거 한 3m 이동한 거는 확인을 했대요. 이게 과연 지구에 어떠한 기후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좀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과학자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IPCC에서 연구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 지구를 산업혁명 이후에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2도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2도 이상이 되면 기온 상승은 물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해수면이 올라가요. 해수면이 올라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연안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피해야 되겠죠. 우리 기후 난민입니다. 기후 난민들이 발생해요. 물 부족은 당연하고. 그래서 동물들의 서식지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2도가 아니라 이거 2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2도 이후로는 2도 이상 상승하면 우리 인류의 능력으로 이 기후 변화를 통제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2018년 송도에서 IPCC 총회를 할 때 거기서 1.5도로 막아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작년 데이터들을 보면 이미 산업화 이후에 1.2도가 상승했대요. 그럼 우리가 1.5도로 막으려면 지금 몇 도 남은 거죠? 0.3도 남은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 기후 시계를 보면 6년 7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IPCC에서 얘기하는 과학자들의 얘기가 맞다면, 과학자들 집단의 얘기가 맞다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걸 카피한 건데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대로 이루어진다면 2050년의 지구입니다. 지금 뭐 한 30년밖에 안 남았네요. 30년의 지구를 보면요. 사막화, 러시아 사막이 일어나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질병 확산이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처럼 더 확산되겠죠. 그리고 뭐 가뭄이 일어나고요. 홍수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앙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과학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게 여기 어디 가냐 곡물 생산, 이게 식량 위기입니다.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면 식량 위기로 이어지고 식량 위기로 이어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삽니다. 다 난민이 되는 겁니다. 다 난민이 돼서 전 세계로 이동해야 돼요. 기후 난민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기후 난민만 하더라도 매년 2천만 명 정도의 기후 난민들이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난민들이 왜 보트피플이라고도 하고 기후 난민이라고 하죠. 그냥 전 세계로 자기 살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더 누적되고 심각해지면 결국은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나고요. 더 심해지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후 난민을 잘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기후 난민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 부분을 더 정치인들은 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쭉 그 연도 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변화량인데요.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 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굉장히 많죠. 그럼 토지 이용 있고요. 상대적으로 흡수하는 양도 있죠. 해양이 흡수하고 식생, 나무나 뭐 해초류, 플랑크톤이 흡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에 남는 양이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나무를 심는 것도 굉장히 주저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 줄여야 됩니다. 이걸 줄이는 방법이 없죠. 재생에너지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요. 해양이나 식생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종다양성 보존이라고 하죠. 나무도 심고
우리 해양에 요즘에 뭐 미세 플라스틱, 비닐 봉지 때문에 굉장히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종다양성을 보존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확대하고 종다양성을 보존하는 게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공학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뭐 성공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협력을 하고 있고, 시민들, 우리 학생들이네요. 학생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죠. 결국은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이 나서니까 정치권도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군수시장 도지사에서 314군데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다 모여가지고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 깨어있는 국민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멈춰서 지켜보지 않고 우리 학생들과 어른들이 행동으로 이제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서서 기후 문제를 공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국제사회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와서는 기후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까 난민도 얘기를 했지만 소외되고 또는 약자들 또는 가난한 나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3차 강의 때 재생에너지 강의 있죠. 그때 아마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우리 지구는, 우리 인류는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 보고서를 맞다고 전제한다면 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디안의 속담이죠. 저는 인디안의 속담이 굉장히 다가오는데요. 인디안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지구는 선조에서 물려받은 게 아니다. 후대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 기후변화에 학생들과 후대에 해당되는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인류 자칫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후위기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함께 연대해서 행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역시 해나가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를 기반으로 한 이 탄소 문명을 새롭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새롭게 진화를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류의 종을 뭐라고 하죠? 혹시 학생들, 우리 현재 인류의 종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들어본 적 있을까요?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예, 생물학적 종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자들 사이에서 이 기후 변화를 극복하고 기후에 대응하는 인류를 호모 클리마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클리미트가 이제 기후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은 우리 학생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호모사피엔스를 넘어서는 호모 클리마투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급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 예고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멸종과 관련된 학생들이 재밌어 할 것 같은데 주제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질시대의 기후변화도 한번 알아보고요. 또 이 과정에서 생물에 어떻게 멸종해 갖고 또 이 생명의 멸종은 화석으로 꼭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6월 강의는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좀 빌려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방역 규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화석들을 좀 관찰하면
훨씬 이 과거의 기후 변화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지질시대의 기후 변화를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과거를 알면 뭐를 알 수 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할까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일정이 변경이 되면 추후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뭐 질문을 받으면 될까요? 사회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동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실천과 행동에 대한 강령만 계속 주입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제대로 공부를 좀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또 지속적으로 더 이러한 학습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도 제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오늘 수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지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 계신가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혹시 우리 너무 그러면은 어려웠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선생님, 저기 학생들은 어땠어요? 어려우셨어요? 지금 오늘 강의 내용 어땠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2차식 강연, 3차식 강연이 오늘 강연과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학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 오늘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다음 2차식, 3차식, 4차시에는 이제 직접 만들고 이렇게 에너지 전환 키트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쭉 연결이 됐으면 싶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나 같이 참여하신 분들 질문이 없으시면 김경철 소장님이 오늘 그 강연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 좀 남겨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원리를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많은 자료를 통해서 그 좀 정리된 그런 그 강연을 들어서 네, 되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연도 또 되게 기대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걸 또 이제 설명을 풀어나가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중강연보다는 좀 더 좋은 강연이 더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화석을 선생님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한 것 같아요. 다음 차시 강연 때는.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찰. 관찰, 죄송합니다. 예, 예, 관찰만. 예. 예, 그러면은 저희가 그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원래는 2월 29일 날로 일정이 공지가 되었는데 그때가 보니까 우리 중고생들 기말고사 기간이랑 좀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중학생 친구들 그 기말고사 일정 아는 친구 있어요? 양일중, 양평중 지금 학생들 오늘 기말고사 일정 아는 친구. 누나 이때야 중학교 1학년은 시험 안 봐요.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이 없고 지금 2, 3학년 중에 기말고사 그 일정 나와 있는 알고 있는 친구. 양평고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부터가 기말고사거든요. 그래서 6월 29일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참여하기에는 그것도 이제 오프라인 강연인데 학생들이 참여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일정을 한 1, 2주 정도 앞당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한 후에 최후 공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은 동영상 편집을 통해서 우리 지역 연구소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연구소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참가하신 분 중에 오늘 나는 뭐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또 소감 남기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강사하신 김창환 선생님께서 오늘 그 마무리를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 강연 일정 공지되는 대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그 여러 채널로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부터 오늘 1차시부터 4차시 그 저희 체험까지 함께 하신 분들 전부 다 이 강연을 참가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료증을 증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명단이 필요하니까 혹시 제가 이제 그 연락처를 모르거나 성함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채팅을 통해서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 그 저희 웹자보에 나와 있어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오늘 처음부터 이제 강연에 참여하신 걸로 제가 체크를 하고 수료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 너무 정말 유익하고 강연을 해주신 김창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오늘 공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 이제 연구회 그룹의 교사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방향이 이제 공부를 한 이후에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원하는 곳 어디든지 달려갈 계획입니다. 뭐 학교가 됐든 뭐 유치원이 됐든 뭐 어린이집이 됐든 또는 뭐 이렇게 마을 회관이 됐든 그래서 뭐 비용 없이 무료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뭐 몇 분만 이렇게 모임을 구성하고 와서 좀 기후와 관련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이렇게 흔쾌히 뛰어갈 마음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뛰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